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 세계도 재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나토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아내가 동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은 결국 친명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났습니다. 민주당 오선 이상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이 마땅하다며 찬성표를 던진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코스피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306원으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이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깊이 2m 농수로에 빠진 5살 아이가 부유물을 잡고 3시간 가까이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아이는 오리떼를 구경하다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이긴 합니다만 전직 원장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는 건 초유의 일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가 적용됐고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에 정부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벌어졌던 잘못들이 바로잡히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국정원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직전수장인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입니다.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서해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자체 구성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도 고발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남하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살해범이란 이유로 일주일 만에 강제 북송한 사건입니다. 서 전 원장은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도 오늘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해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숨겼다며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들을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불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법적 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보고서를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당국 등을 상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삭제됐다는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된 SI, 즉 당시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군의 특수정보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부분만 그냥 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한 박 전 원장의 해명까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판단한 주요 근거는 한미 양국 정보 자산을 이용한 감청 정보, 이른바 SI였습니다. 상당히 근거 있게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이거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만 국민의힘 TF 조사 결과 7시간 분량 SI엔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했고 그것도 북한군이 공무원 이씨를 발견한 지 2시간이 지나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삭제한 건 이 SI 관련 보고서의 일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서버에 저장된 SI 관련 보고서에서 월북 의도를 뒷받침하는 부분만 놔두고 월북 판단에 반하는 정황들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박 전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냐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한 국정원 전직 직원은 직접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첩보를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은 정보를 다루는 기본에 맞지 않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보조차 받지 못한 2020년 9월 29일 새벽 1시 첫 청와대 회의를 시작으로 해경이 월북 의도를 발표하기 전후 4차례 NSC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 통일전선부와 한라인을 통해 통지문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전 장병, 군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의 사명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통한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 삼축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호출하고 합참의장을 조사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군은 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전략 무기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요격미사일 천공2, 패트리엇,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향후 발사될 정찰 위성 등을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또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장은 확진자가 2배씩 느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졌고 유행의 양상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할게요. 감기 증상이 나타난 20대 청년이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대기실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날마다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30-4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80-90명 정도. 한 주 새 검사자가 2배 증가한 겁니다. 이 병원이 관리하는 재택치료 환자는 현재 12명입니다. 한 달 전엔 1명도 없었지만 점차 늘기 시작해 2자릿수가 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전주 대비 약 2배 늘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틀 연속 이른바 더블링이 나타난 겁니다. 4차 접종의 전 국민 확대를 검토 중인 정부는 고령층을 향해 접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한 달 넘게 30%에 머문 상태. 혹시 후유증이 올까 봐 굳이 아직 맞을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분만, 투석, 소아 확진자 병상을 늘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맞은 백신이나 감염으로 생긴 면역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한 달 새 확진자가 55배나 늘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선명한 2줄 양성입니다. Il y a pratiquement tous les jours là on est quasiment 1 sur 2 positif quoi. 50% de positif. Ouais. Pas des gens testés. 프랑스의 하루 확진자가 석 달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한 달 전보다 5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Actuellement, il y a le sous-variant BA5 qui prend la place des autres sous-variants. 이탈리아 13만 명, 독일은 14만 명을 넘겼습니다. 영국도 일주일 사이 47만 명 늘었는데 30%가 재감염자였습니다. 일본도 하루 확진자가 2주 전에 비해 58%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는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미국도 신규 확진자 10만 명 중 70%가 하위 변이 감염입니다. And a virus that is continuing to evolve and creating more challenges, including reinfection, we might need to reconsider this. 이 변이들은 백신이나 감염으로 생긴 면역을 뚫습니다. 전파력도 오미크론보다 더 강합니다. 재유행이 시작된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백신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의 상당수는 이전 오미크론과는 다른 변이종입니다. 즉,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더 구체적인 특징은 차정성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이미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한 번 걸렸기 때문에 긴장이 좀 풀린 게 사실인데 한 번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행을 주도했던 코로나는 알파나 델타형이었고요. 올 1월에는 완전히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같은 오미크론이긴 하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등장해 기존에 구축해놓은 면역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 걸렸던 사람 역시 또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달 기준으로 추정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재감염 사례가 6만 8천 명에 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3번 걸린 사람도 확인한 것만 83명이나 됩니다. 오미크론 전에는 전체 확진의 0.1%가 재감염이었는데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엔 그 비율이 0.39%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감염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얘기네요. 저도 지난 3월 중순에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석 달 좀 지났잖아요. 아직도 면역이 남아 있을까요?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얻은 면역력은 일반적으로 한 넉 달가량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점차 감소하는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접종을 완료한 27명을 모아서 연구해 봤더니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인 BA4나 BA5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 능력은 21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후 완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항체 생성 수준은 18.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과 자연 면역이 있더라도 새로운 변이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회피를 하는 정도고 완전히 그리스 알파벳이 다른 변이 사실 방어 효과가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정부가 4차 접종을 크게 권하지 않아서 아직도 4차 접종을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네, 현재 4차 접종 권고 대상은 60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또는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백신은 감염 확산을 막는 효과뿐 아니라 걸리더라도 병을 크게 키우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막는 2가지 기대 효과가 있죠. 예. 전에는 볼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변이 등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대응 능력이 조금 더 강화된 백신이 단시간 내에 공급이나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 국민에 대해서 접종을 어느 정도는 권고할 수 있을 수준은 될 거라고. 자, 이제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할 텐데 걱정이군요. 정부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차정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를 돕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한 명이 따라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도 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는 오랜 인연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현지 행사를 도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자 김건희 여사의 지인인 신모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을 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따져 물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근데 국정원문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사실상의 비선라인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구멍가게 수준이 됐다. 2달 만에 놀라운 나라가 됐다는 등 종일 날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은 아니라며 김 여사 수행이 아닌 전체적인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해외 순방 때 일부 민간인을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력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과거 2년 때문에 순방에 데려간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여성의 신분이 기타 수행원으로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수행원은 편의상 구분을 위한 개념이지 법조문이나 규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느냐는 논란과는 별개로 외교부 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누구나 동행할 수 있고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수행 문제를 두고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왜 또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인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공군 1호기에 탄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가 민간인이 아닌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쳤고 보안각서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수행원은 실무 차원에서 만든 개념일 뿐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관례에 따라 대통령의 수행원은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협의만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오래된 신 씨도 업무 역량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수행원으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치의와 미용사, 통역사 등이 기타 수행원으로서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관계기관 장의 결재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과거 이 비서관과 신 씨를 중매한 데다 신 씨와 그 어머니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씩 후원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하는 윤리위 회의가 내일 저녁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전체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현재로서는 징계를 단행할 거란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데 그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순순히 승복할 것인지 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여권 전체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전망은 김보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최근 특정 윤리위원회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규정한 당규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회 당규 위반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징계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징계의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이 대표는 또 최고위가 윤리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결정할 경우 즉시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대적으로 승복하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듯이 당연히 최고 규범인 당헌이 있잖아요. 당헌 당규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얘기죠.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 당사자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내일 저녁 7시 반에 이준석 대표는 8시 반에 불러 소명을 들은 뒤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규칙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이틀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면 당대표로 선출되기가 좀 더 쉽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래서 어대명이란 말이 나오긴 했겠죠. 보도에 최주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관련한 선거 규칙을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때 투표자 거주지역 후보에게 2표 가운데 1표를 의무 행사해야 한다는 비대위 수정안이 철회된 겁니다. 수도권 출신이 많은 친명계 의원들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친명계의 반발에 결국 비대위가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설계를 고민하여 보도록 권유하고 지금 당장 이번부터 당장 도입하지는 않는다. 예비 경선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던 비대위 결정도 이틀 만에 뒤집혔습니다. 최고위원은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대표는 30%를 반영하는 원안으로 돌아간 겁니다. 당무위 회의에선 국민의힘보다 후진적이라는 친명계와 왜 공개적으로 반대해 혼란을 자초하느냐는 친문 의원 간 설전이 오갔는데 결국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규정이 확정되자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의 승리라고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생략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넘기시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무위 역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아시는 것처럼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꼼수들이 동원돼 논란이 있었죠. 여당과 법무부는 현재 이런 헌법재판소에 이런 절차적 문제를 가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론에 따라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이 의원의 말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입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목 위원을 차지한 뒤 안건 조정일을 17분 만에 무력화시켰던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또 민주주의와 회의의 기본 원칙을 유린한 매우 중대한 흠을 가졌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후회한다고 반성했습니다. 왜 그때 대차게 이를 저지시키고 반대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참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자성론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제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9월부터 박탈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석 달째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등 권한쟁의 심판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이 걸렸는데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국회 회의록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만큼 결론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헌재는 원래 그 정치적인 몇 달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국회 정상화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여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이 잇따라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마약에 중독돼서 숨졌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숨진 남성 차에서 2,000명분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침 7시 45분,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검정색 차가 공원으로 돌진합니다. 그대로 나무와 부딪힌 뒤 멈춰섭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는데 차를 몬 20대 남성은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운전석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사고를 낸 현장입니다. 나무와 조명이 부러졌을 뿐 큰 사고 충격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마약 복용 때문에 남성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차 조수석 바닥에선 백색 가루가 2봉지 발견됐습니다. 경찰 1차 검사 결과 마약 필로폰으로 파악됐는데 약 60g,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마약 많이 먹으면 막 떨고 자기 몸이 주체가 안 되니까. 앞서 A씨는 10분 전까지 인근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술집에는 여종업원 2명도 함께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A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2시간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주점 동료는 마약이 의심된다며 119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A씨가 다량의 마약을 입수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틀 전 제주 성산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나 대형 어선 세척이 잿더미로 변했었죠. 이 해경이 CCTV에서 방화 혐의점이 포착된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밤바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 함정이 비난 어선에 연신 물대포를 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연료 탱크까지 불이 번지면서 진화에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4일 새벽 4시 반쯤 제주 성산항에 정박한 갈치어선 세척이 불탔습니다. 이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싣고 선수품도 많이 싣고 많이 실어마시고 지금 갈치 잡은 것보다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게 피해가 더. 그런데 해경 조사 과정에서 방화가 의심되는 CCTV가 확보됐습니다. CCTV에는 차를 몰고 온 남성이 주유구를 열고 장갑 낀 손에 기름을 묻히고 정박한 어선 세척을 오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항구를 떠나자마자 어선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해경은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방화 용의자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성산항에 간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선원인 A씨가 피해 선박에서 일을 하며 갈등을 빚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살 아이가 깊이 2m 농수로에서 3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당시 스티로폼 부유물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아이 곁에 있던 새끼 오리떼가 울음소리를 내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죠. 김동현 기자가 당시 상황 더 전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농수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 채 걸어갑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살 A군입니다. 경찰이 CCTV를 찾았지만 집 앞에서 놀던 A군이 농수로를 쳐다보는 장면이 끝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 10대가 수색에 투입됐고 3시간여 만에 집에서 1km 떨어진 농수로 끝 저수 공간에서 A군을 찾았습니다. 때 아닌 오리 울음소리가 경찰관의 발걸음을 멈춰세웠습니다. 맨 오리가 있지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커먼 것이 보이면서 애기 얼굴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장맛비가 내린 뒤라 농수로 수심은 2m였습니다. A군은 새끼오리 5마리 옆에서 스티로폼 부유물을 붙잡은 채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사는 거야. 일단은 딱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은 A군이 새끼오리들을 구경하다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은 좀 큰 놈이지. 요것들 애들 큰 애들 빠지면 못 나와. 무사히 구조된 A군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보조금 거액을 챙긴 복지시설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어떤 사기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시설 대표는 자신의 검지는 딸의 지문으로 중지는 사돈으로 등록한 뒤에 출퇴근한 걸로 위장해서 돈을 챙겼는데요. 불법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양주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이 복지시설의 CCTV는 이미 자료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저 진짜 여기에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지시설의 대표 A씨는 딸과 사돈의 출퇴근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복지시설 대표 A씨는 자신의 검지와 중지 손가락 지문을 딸과 사돈의 지문인 것처럼 속여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인건비 보조금 1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또 산하복지시설 2곳도 불법 임대해 3년 동안 9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채용하는 걸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달달이 월세 임대를 냈고 모든 시세지를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보조금 4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습니다. 가족, 친인척을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보조금을 마치 꽃감 빼먹듯이. 경기도는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복지시설 3곳의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인근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 소식 전해드렸었죠. 한 달에 몇천 원 정도를 내면 편의점 먹거리를 싸게 살 수 있는 구독 쿠폰 서비스도 덩달아 인기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쿠폰을 써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쉽지 않아서 이용자 불만이 커집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11가지 반찬이 든 5,2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월 3,990원을 내고 할인 멤버십을 구독하면 20% 할인된 4,160원에 결제됩니다. 최근 식사 비용이 뛰면서 편의점 할인 구독이 학생과 직장인 등에게 인기입니다. 편의점 곳곳에도 할인 구독 광고가 눈에 띄는데 하지만 쿠폰 사진에 표시된 제품이라도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림에 있는데 내용 초밥은 도시락이 아니에요? 초밥은 도시락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락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같은 이름 제품인데도 신상품이라고 할인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얘가 아닌데 얘가 새로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아요. 할인 대상 품목은 조기 품절되거나 아예 판매하지 않기도 일수. 네, 없어요. 여기 치킨 없어요? 네, 이 때문에 월 구독료를 내고도 정작 할인 혜택은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더욱이 쿠폰은 사용기간이 한 달로 지정돼 있어 기간 내 원치 않는 상품이라도 구매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 호빵을 먹고 싶어서 네 군데를 계속 돌아다녔었거든요. 처음 2주 동안 갔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이럴 거 왜 팔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전부 다 소세지. 매장에 계속 할인 대상 상품이 없으면 구독한 쿠폰은 무용지물이 되지만 소비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쿠폰을 들고 실질적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편의점 할인 쿠폰 등 구독 경제는 꾸준히 확장되는 상황. 절대적인 수치는 나갈 계획이어가지고 못 나가고 오늘 비해서 한 50% 가까이 좀 이용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할인 쿠폰 구독으로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다 자칫 엉뚱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언론에 수상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따뜻했던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이 자양분이 됐다면서 수상의 공을 우리 교육과 주변 동료, 스승에 돌렸는데요. 수학의 매력으로는 중독성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혁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화상으로 만난 허준희 교수.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 교수는 수학은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정답으로
귀결되는 그 과정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학의 매력에 한국에서 초중고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수료한 허 교수.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젊은 수학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연구 환경이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허 교수는 수학 문제를 풀며 만난 선생님과 동료들을 영웅이라 표현했습니다. 영웅으로 생각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름, 그 분들이 저한테는 다 롤 모델이라고. 허 교수를 지도했던 스승도 강인한 정신력이 지금의 허 교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허 교수는 오는 8일 입국해 여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연구와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철학과 너무 맞지 않는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콕 집어서 사퇴를 압박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홍 원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한덕수 총리에 실망했다는 반박성 입장문도 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었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 가계의 지갑을 채우고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인사지만 지난해 5월 임기 3년에 KDI 원장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껄끄러운 동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KDI에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일주일 만에 홍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한 총리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과 함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의견에 귀를 닫는다면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고 밝힌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홍 원장 발언은 궤변이라며 민생을 망쳤으면 떠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원장의 사의로 전 정부 기관장 물갈이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마사회장이나 농어촌공사 사장이 대표적인 전 정권 인사로 꼽힙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와 재무위험 기관 선정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가격 $100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징후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코스피 2300선이 결국 무너졌고 환율도 장중 1310원까지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우리나라 수출도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침체 리스크를 반영하는. 인플레 공포 속에 $120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 거란 우려에 압도되면서 $100가 붕괴됐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선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다시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이딴 침체 경고음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11원 넘게 치솟았다가 1306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하면서 증시 저점을 예측하는 게 의미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압력을 줄 가능성은 높고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추가적인 압력도 작용할 것으로. 미국 증시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계속해서 저점 목표가를 낮추고 있고 국내 금융업계도 하반기 전망치를 2000선까지 줄줄이 낮추고 있는 상황. 금융시장을 뒤덮은 먹구름은 하반기에도 쉽게 거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확인했을 뿐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많은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강조! 한덕수 총리의 건배사로 시작된 첫 고위급 당정협의회. 당정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산과 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고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그리고 가스, 전기요금 등 생활 물가 상승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힘이 너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정치의 핵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당정은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한 할당 관세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급돼 온 대책의 되풀이에 그쳤을 뿐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를 타개할 눈에 띄는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미국 주도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해군 연합훈련 림팩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함정 4척을 비롯해서 역대 최대 전력을 파견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8개 나라가 펼치는 대규모 상륙 작전을 우리 해군 장성이 총지휘합니다. 아직 일본도 못 해본 것이어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하는데요. 윤동빈 기자가 하와이 현지에서 작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6개국 군함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집결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연합 해군 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여한 최정예 함정들입니다. 올해로 17번째 참가하는 우리 해군은 군함 4척과 해병대 1개 중대 등 역대 최대 전력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훈련에 처음으로 대형 수송함인 이 마라도함을 파견했습니다. 축구장 2개를 이어붙인 크기의 마라도함은 육지를 점령하는 상륙 훈련에서 8개국 원정 강습단의 부지휘함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안상민 해군 소장은 미국, 호주, 인도 등 8개국 함정 13척과 9개국 해병대 병력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상륙 작전을 총지휘합니다. 미국이 상륙 작전 사령관을 비영어권 국가에 맡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또한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군은 역대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이 함포 사격에서 최고 명중률을 기록해 탑건함에 선정됐고 우리 잠수함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 군의 림팩 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해군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의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몇 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여성으로 변장을 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범인의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총기 규제를 주장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화장한 얼굴,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주민들에게 70여 발을 난사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는 범인 크리모의 모습입니다. Primo was dressed in woman's clothing, and investigators do believe he did this to conceal his facial tattoos and his identity. 소총은 현장에 남겨두고 여정한 채로 군중 사이로 숨어드는 바람에 경찰이 초기에 체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곧이어 집으로 가 어머니 차를 몰고 도망치다 8시간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I needed everybody to know that there was a shooter, so I was just screaming that, and I saw long hair and I saw a gun.
크리모는 지난해에만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몇 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치료 중이던 부상자 1명이 숨지면서 희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40명에 이릅니다. These 7 counts of first-degree murder will lead to a mandatory life sentence should he be convicted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크리모의 아버지는 총기 규제를 주장해온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최근까지도 해외를 떠돌던 환수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공개됐습니다. 문화재 하나하나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품고 있었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은 바탕에 새와 대나무, 매화 모란 넝쿨이 촘촘하게 조각된 나전상자. 조선 후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에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인이 소장했던 유물을 문화재청이 구입한 겁니다. 조선 왕들의 글씨를 모은 열성 어필은 올해 초 미국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환수문화재 40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뒤에서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과정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사연도 다 다릅니다. 일제가 1913년 불법 반출했다 간토 대지진으로 대부분이 소실된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보는 민관의 노력으로 돌아왔고 고종이 사용했던 국세들은 한국전쟁 당시 도난당했는데 2014년 한미 수사공조를 거쳐 미국이 반환했습니다. 겸재정선화첩은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이 영구 대여 방식으로 돌려줬습니다. 배버 신부가 구한 말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록하고 이것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계 25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최소 21만여 점. 고국의 품에서 본래의 가치를 되찾은 유물들이 나라 밖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야구 전반기 막판 선두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키려는 SSG와 추격하는 키움. 이 두 팀은 최근 10경기에서 9승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장군 멍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SG 구단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3대3으로 맞선 9회 말 투아웃. 추신수의 한 방이 길었던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추신수의 가족은 물론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던 SSG 정용진 구단주도 박수를 치며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오늘 끝내기 홈런은 아마 통틀어서 아마 최고로 좀 짜릿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5연승에 성공한 SSG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추격자 2위 키움의 상승세는 더 뜨겁습니다. 키움 역시 9회 역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9회 초 투아웃에서 연속 안타로 집념을 보여주며 말로 기회를 잡은 키움. 두산 강승호의 송구 실책을 틈타 경기를 뒤집으며 무려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너무 좋고요. 점수를 먼저 뺏겨도 이 경기를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키움은 선두 SSG와 함께 7월 무패 행진을 달리며 이제 두 팀의 격차는 어느덧 1.5경기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세를 탄 3위 LG까지 무려 세 팀이 6할 이상 높은 승률을 기록하는 치열한 상위권 싸움이 프로야구 전반기 막판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명문대 청소원으로 일하는 수학 천재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학대받으며 자란 상처 때문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상자 존 내시는 조현병에 시달렸습니다.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낸 앨런 튜링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생을 마감했죠.
이 새 영화는 천재성 뒤에 들이운 그늘에 주목했습니다. 그래도 천재들은 매혹적인 수학의 세계에 한없이 빠져듭니다. 특목고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학생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단 말이지. 아름답지 않네. 무한대로 이어지는 원주율 숫자를 7음계로 바꿔서 아름다운 선율의 파이송을 연주합니다. 1을 도, 2를 레, 8과 9는 한 옥타브 높은 도와 레로 표현하는 식이죠.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는 수학은 글쓰기나 음악 같은 예술의 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매력은 자유로움이라고 했죠.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한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수포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기영도 같은 시인이 되고 싶어서 중퇴했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물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마저 낙제학점이 많아서 6년을 다녔다죠. 그는 대학원에서야 수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유학 첫 해 4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세계적인 난제를 증명해냈습니다. 서로 다른 수학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상상력은 어렸을 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쳤던 덕분이 아닐지요. 물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기에 늦은 일은 없다고 한 그의 말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행로는 수포자가 넘쳐나는 우리 교육 현장을 돌아보게 합니다. 입시 위주, 암기식 반복 학습으로 학생들을 몰아붙여서는 결국 수학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 말이죠. 허 교수는 영화들이 천재 수학자를 소통의 서툰 외골수로 묘사하는 것은 현대 수학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수학도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수학 영역 사이에 벽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과 문제를 공유해 풀어보는 소통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 난해한 수학 연구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할 분도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의 진보부터 실생활 작은 부분까지 수학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는 힘듭니다. 한국인 허준희 교수의 커다란 성취 역시 몇 세대 뒤엔 인류의 삶을 바꿔놓으리라 믿습니다. 7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시작하기에 늦은 건 없다 였습니다. 아직은 장마 기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내일부터 모레까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그동안 푹푹 찌던 찜통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북쪽으로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15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 지역은 최고 100mm,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30도가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전과 전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제주 해상에서 3.5m까지 일겠고요. 풍랑특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비는 주말 동안 잠시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때는 더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